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선혜 64해를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30년 동안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서 밥을 짓고 손님을 맞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 이야기를 듣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동네 어귀에서 수라 한정식이라는 간판을 건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강산이 3번이나 변했습니다. 남편은 아들 태환이가 겨우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보다 한 발 앞서 서둘러 세상을 떴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은 오직 하나, 아들놈 굶기지 않고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겠다는 일념, 그리고 이 식당을 지켜내겠다는 도끼뿐이었지요. 수라 한정식은 그냥 밥집이 아닙니다. 제 청춘이고 제 자부심이며 제 눈물의 기록입니다. 처음에는 4평짜리 허름한 백반집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음식 하나도 허투루 내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장을 보고 하룻밤 꼬박 우려낸 육수를 쓰며 그릇 하나도 사기 그릇이 아니면 손님상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 이제 수라 한정식은 이 동네에서 가장 큰 3층짜리 상가 건물이 되었습니다. 1층과 2층은 모두 식당으로 쓰고 3층에는 아들 내외가, 그리고 저는 그 위 옥탑을 개조한 작은 살림집에서 지냅니다. 식당 창밖으로 보이는 저 정갈한 소나무 조경도, 주차장을 가득 메운 손님들의 차도 모두 제 손으로, 제 피땀으로 일궈낸 것들입니다. 저는 이 건물을 제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제게는 금쪽 같은 아들 하나 이태환이가 있습니다. 남편 없이 자랐지만 어찌나 번듯하고 바르게 자라주었는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는 동네방네 떡을 돌리며 자랑을 했더랬죠. 그런 아들이 2년 전 제 인생에 가장 큰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로 제 며느리 민설인입니다. 처음 태환이가 설인이를 제게 소개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 저 결혼할 사람이에요. 설인 씨는 어린이집 교사예요. 어린이집 교사라니요. 요즘 세상에 그보다 더 고운 심성을 가진 직업이 또 있을까요?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은 그 마음 바탕부터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어요. 설인이는 어찌나 인상이 곱고 말씨가 상냥한지 보고만 있어도 제 마음이 다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카르르 웃는 웃음소리는 꼭 은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 같았죠.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태환 씨가 어머님을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수줍게 웃으며 말하는데 그 눈망울이 참 맑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두말 없이 허락했습니다. 저런 아이라면 내 아들을, 아니 내 남은 인생을 맡겨도 좋겠다 싶었죠. 결혼하고 3층에 신혼집을 차린 후로 설인이는 제게 딸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평일에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주말이면 꼭 1층 식당으로 내려와 제 일을 거들었습니다. 설인아, 너도 주말인데 좀 쉬어야지. 직장 생활 힘든 거 내가 다 안다. 어서 올라가. 제가 손사래를 치며 밀어내도 며느리는 야무지게 앞치마를 두르며 제 옆에 찰싹 붙었습니다. 어머님, 아니에요. 주말에라도 이렇게 어머님 곁에서 맛있는 냄새 맡으면서 일하는 게 제 낙인걸요. 그리고 저 어머님 겉절이 담그시는 거 빨리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조망만 한 손으로 배추를 절이고 무거운 그릇을 나르는 모습이 어찌나 예쁜지 몰랐습니다. 설인이는 특히 우리 가게의 무거운 도자기 그릇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어머님, 이 그릇들은 정말 보물 같아요.
음식은 역시 이런 묵직한 그릇에 담아야 대접받는 기분이 들어요. 손님들도 며느리 칭찬에 입이 마를 지경이었습니다. 사장님,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얻으셨네. 요즘 저렇게 싹싹하고 인물 환한 며느리 보기 드문데. 무슨 복을 타고나셨어요? 꼭 친딸 같아요. 저는 그럴 때마다 어깨가 으쓱해서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복이죠.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요. 특히 서린이는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빛이 났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제 옆에 앉아 제잘제잘 어린이집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죠. 어머님, 오늘 저희 햇살반 민준이가요. 글쎄. 저한테 선생님은 세상에서 제일 예뻐서 공주님 같아요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그 녀석 때문에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아이들 흉내를 내며 이야기하는 며느리를 보고 있으면 제 시름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저렇게 맑은 아이가 내 며느리라니. 태환이 저놈 정말 복도 많지. 저는 이 평화로운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행복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석 달 전쯤부터였습니다. 시작은 제 아들 태환이었습니다. 대기업을 잘 다니던 아들놈이 1년 전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청년 창업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대학 동기랑 같이 무슨 친환경 포장재 사업을 한다더군요. 저는 내심 불안했지만 젊은 나이에 하고 싶은 일 해보겠다는 아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사무실도 얻고 직원도 뽑고 밤늦게까지 일에 매달리는 모습이 대견하기도 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태환이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3층 신혼집에서 내려오는 발걸음 소리부터가 천근만근 무거웠죠. 그날은 유난히 장사가 잘 되어 바쁜 토요일 점심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밀려들어 저와 서린이 그리고 태환이까지 식당호를 정신없이 오가고 있었죠. 태환이는 원래 계산대를 맡아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놈이 계산대 구석에 서서 자꾸만 핸드폰을 쥐었다 폈다 하더군요. 안색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서요. 태환아, 정신 차려야지. 7번 상 손님 계산하신다. 제가 핀잔을 주자 아들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알았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태환이 주머니에서 요란한 진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전화벨 소리도 아니고 마치 경고음처럼 드르륵 드르륵 하고 짧고 강하게 울렸죠. 태환이의 얼굴이 그 순간 정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들은 계산을 기다리는 손님도 아랑곳하지 않고 핸드폰을 낚아채듯 쥐고는 식당 뒷문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잠시만요. 금방 올게요. 아니, 저놈이 어딜까. 저는 황급히 태환이를 따라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아들은 재료를 쌓아두는 창고 뒤편 후미진 골목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손님들 눈에 띄지 않는 유일한 곳이었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아들을 지켜봤습니다. 태환이는 전화를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거의 애원을 하고 있었죠. 아니, 대표님. 그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다음 주까지는. 네? 지금 당장이라니요. 그건 계약 위반이잖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네? 아니, 그건 사기잖아요. 처음 약속이랑 다르잖아요.
태환이가 수화기 너머에 대고 소리를 지르다시피 했습니다. 투자금 7억. 7억이요? 그게 왜 전부 제 빚이 됩니까? 동업이었잖아요. 같이 책임지기로 했잖아요. 7억.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7억이라니요. 우리 태환이가, 그 성실하던 내 아들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요? 태환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제발 집으로는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네, 네. 전화를 끄는 아들이 한참 동안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넓은 어깨가 아이처럼 떨리고 있었죠. 저는 차마 아들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그저 뒷걸음질 쳐 식당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홀은 여전히 손님들로 시끄럽고 맛있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제 코에는 아무 냄새도 맡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며느리 서린이가 물수건을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맑은 눈을 보니 차마 아들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점심 장사가 곧해서 그런가 보다. 잠시 후 태환이가 돌아왔습니다. 억지로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은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 잠깐 급한 연락이 와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이 말한 7억 동업 사기, 집으로는 찾아오지 마라. 주세요라는 말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내 아들이 아주 단단히 잘못 엮였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였습니다. 태환이는 그날 이후로 가게에 거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빚을 막으러 다닌다며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죠.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날은 평일 저녁이라 가게가 조금 한산했습니다. 며느리 서린이는 퇴근하고 저녁을 먹으라며 3층에서 내려왔습니다. 평소처럼 싹싹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주물렀죠. 어머님, 오늘 많이 힘드셨죠? 태환 씨 때문에 속상하신 것도 알아요. 그래도 밥은 꼭 챙겨 드셔야 해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고맙고도 미안했습니다. 그래, 설이나. 너라도 있어서 내가 산다. 저 철딱선이 없는 놈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다. 그때였습니다. 서린이의 핸드폰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핸드폰 화면을 힐끗 보더니 제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만요. 어린이집 학부모님 전화라서요. 금방 받고 올게요. 서린이는 홀이 아닌 주방 뒤편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복도 끝에는 환기를 위해 열어둔 작은 창문이 있었죠. 저는 무심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제가 알던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하며 까르르 웃던 그 상냥하고 맑은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얼음장처럼 차갑고 칼처럼 날카로우며 조금의 감정도 실리지 않은 무표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처리 중입니다. 7억 전액을 다 뒤집어 씌우는 건 무리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쪽에서 그렇게 급하게 나오면 우리 계획만 틀어집니다. 최 실장님. 최 실장님. 누구지? 아니요. 아직입니다.
노인네가 아직 눈치가 없어서. 네, 시간은 좀 더 필요해요. 이태환은 거의 다 넘어왔어요. 빚 독촉만 몇 번 더 거세게 하면 자기가 먼저 무릎 꿇고 빌 겁니다. 네, 그때가 되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건물은 걱정 마세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지금 헛것을 들었나? 노인네? 건물? 이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너무 놀라들고 있던 접시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릇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작게 울렸죠. 그러자 복도에서 말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 서린이가 복도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죠.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저를 바라보는 며느리의 얼굴에는 방금 전까지 저를 걱정하던 그 따뜻한 미소도 당황한 기색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감정이 거세된 것 같은 낯선 사람의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무표정한 얼굴 위로 가면을 쓰듯이 평소의 그 상냥한 미소가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가고 뭐 하세요? 제가 다 할 테니까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 며느리가 제 팔짱을 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아까 그 학부모님이 어찌나 별난 분인지 통화가 좀 길어졌네요. 피곤해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제가 들은 그 얼음장 같은 목소리와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천사 같은 며느리.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설이나. 나 먼저 올라갈게. 너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저는 며느리의 팔을 슬쩍 빼내고는 도망치듯 4층 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집 문을 잠그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그래, 피곤해서 헛것을 들었어. 태환이 빚 때문에 서린이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서 날카롭게 말한 걸 거야. 그 최 실장이라는 사람은 아들 동업자겠지. 저는 애써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그 착한 어린이집 교사 민설이니. 노인네 건물 같은 무서운 말을 할 리가 없다고. 내가 아들 걱정에 너무 예민해져서 헛소리를 들은 거라고. 하지만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갑고 불길한 무언가가 천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이수라. 한정식 건물의 자물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4층 제 방에 올라와 문을 잠갔지만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얼음장 같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노인네가 아직 눈치가 없어서. 이태환 아들은 거의 다 넘어왔어요. 건물은 걱정 마세요.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제발. 내가 잘못 들은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그 아이는 민설인입니다. 아이들을 그토록 사랑하고 주말마다 제 옆에 붙어 겉절이를 배우겠다며 웃던 내 딸이나 마찬가지인 아이입니다. 그 맑은 눈을 가진 아이가 나를 노인네라고 칭하며 내 건물을 탐할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그 목소리를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그래, 태환이 빚 때문에 그 최 실장이라는 동업자. 놈과 통화하느라 서린이도 잔뜩 예민해져서 그랬을 겁니다.
아들놈 빚이 7억이라는데 며느리인들 제정신일 리가 없지요. 건물은 걱정 마세요라는 말도 나쁜 놈들이 이 건물에 해코지 할까봐 자기가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그래, 틀림없이 그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스며든 의심은 마치 한지에 떨어진 먹물처럼 제 마음속에서 흉하게 번져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저도 모르게 며느리를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가게 일을 돕겠다며 내려온 서린이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깍두기가 정말 맛있게 익었네요. 손님들이 다들 이것만 찾으시겠어요. 그렇게 환하게 웃으며 제게 말을 거는데 저는 예전처럼 환하게 웃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웃음이 어색하다는 것을 며느리가 눈치챘을까요? 서린이가 제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태환 씨 때문에 아직도 속상하세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어제 잠을 좀 설쳤더니 정말 태환 씨 그 사업건 때문에.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태환 씨랑 잘 해결해 볼게요. 어머님은 그냥 저희만 믿고 이수라 한정식만 잘 지켜주세요. 네? 그 말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저희만 믿고 가게만 잘 지켜달라.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들 태환이는 더욱더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새벽에나 들어오는지 3층에서는 부부 싸움 소리인지 흐느끼는 소리인지가 밤마다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제가 4층에서 내려가 문을 두드리면 두 사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문을 열고는 엄마, 왜? 무슨 일이야? 하고 되물었습니다. 태환아, 너 사업은 어떻게 돼가니? 그 7억이라는 빚은? 대체. 제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묻자 태환이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엄마는 그냥 가게 일이나 신경 써. 서린이가 다 알아서 도와주고 있으니까. 아들놈은 제게 화를 냈습니다. 빚에 쪼들리는 사람이 의뢰 그렇듯 가장 만만한 저에게 신경질을 부리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서린이가 다 알아서 하고 있다. 내 아들은 이미 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몇 주가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밤 가위 눌림에 시달렸습니다. 며느리가 차가운 얼굴로 제 건물 등기부등본을 들고 웃는 꿈을 꾸다가 소스라치게 놀라 깨곤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은 11월 김장철을 앞두고 손님이 가장 몰리는 금요일 점심이었습니다. 수라 한정식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1층, 2층이 모두 만석이었습니다. 갓 지은 솥밥의 구수한 냄새와 갈비찜이 끓는 달큼한 간장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7번 상 갈비찜 4인분 나갑니다. 주방장님, 12번 상 겉절이 추가요. 저는 주방 입구에서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주문지를 확인하며 음식 하나하나의 모양새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이봐, 김치. 겉절이 양념이 너무 많잖아. 닦아서 다시 내.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니 음식에도 그게 드러나는 것 같아 속이 상했습니다. 한창 정신없이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손님들 말소리로 가게 안이 시장통 같던 그때
홀 계산대에 있던 직원이 저를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구청에서 전화 왔는데요. 구청.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럴 때 오는 구청 전화는 좋을 게 하나 없었습니다. 세무조사, 아니면 위생과. 나 바쁜 거 안 보여? 무슨 일이라니? 아니, 그게 사장님 본인을 꼭 찾으셔서요. 민원과라고 하는데요. 민원과? 민원과는 또 왜? 저는 마른 행주에 손을 닦으며 마지못해 계산대 전화 수화기를 받아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선혜입니다. 지금 한창 바쁜데 무슨 일이시죠?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주 젊고 차분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수라 한정식 박선혜 사장님 본인 맞으십니까? 맞다니까요. 용건만 빨리. 네, 저는 강남구청 민원과에서 근무하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그 직원은 제 신경질적인 목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또박또박 자기 신분을 밝혔습니다. 바쁘신데 정말 죄송합니다만 어르신께 꼭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 게 있어서요. 본인 확인이요? 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오전에 박선혜 어르신의 후견인께서 저희 구청에 방문하셨거든요. 후견인. 이요?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게 안에 그 모든 소음이 갑자기 저 멀리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귀에는 오직 그 여직원의 목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네, 후견인이신 민설이님께서요. 오늘 오전에 오셔서 박선혜 어르신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가셨습니다. 인감, 증명서. 제 30년 수라 한정식 건물이 제 전 재산이 걸린 그 인감. 제가 뭘 잘못 들었나요? 누가 내 인감을 뗐다고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덜덜 떨려 나왔습니다. 며느님이신 민설이님이요. 법적 후견인으로 등록되어 있으셔서요.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그 직원이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그런데요. 최근에 저희 구청 규정이 좀 바뀌어서요. 특히 어르신들 재산 관련해서는 후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용도가 부동산 매매 건일 때는 저희가 본인께 의무적으로 확인 전화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본인이 인지하고 계신 사안인지 확인만 하는 절차라서요. 부동산 매매 혹시 박선혜 어르신 며느님 통해서 건물 매매 계약 진행하고 계신 거 맞으신가요? 저는 수화기를 든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르신?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마비된 것처럼 굳어 들고 있던 수화기를 계산대 위로 쿵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사장님, 왜 그러세요? 사장님. 직원이 제 어깨를 흔들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후견인, 민설인,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매. 며칠 전 며느리의 그 차가운 목소리가 제 머릿속을 다시 후려쳤습니다. 노인네가 아직 눈치가 없어서. 건물은 걱정 마세요. 설이나. 저는 앞치마를 벗어 던질 생각도 못하고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사장님, 어디 가세요?
직원들이 저를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맨발로 뛰쳐나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구청, 강남구청. 빨리 가주세요.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제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내 아들 태환이가, 내 며느리 설인이가 나한테 이럴 리가 없어. 구청 직원이 뭔가 착각한 걸 거야. 구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민원과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번호표를 뽑을 생각도 못하고 아무 창구에나 매달렸습니다. 김민지 씨 좀 만나게 해주세요. 방금 나한테 전화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잠시 후 안경을 쓴 젊은 여직원 김민지 씨가 저를 알아보고는 놀란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박선의 어르신,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당신이 말한 게 다 무슨 소리야? 후견인이라니. 내가 왜 치매야? 내가 왜? 제 고함 소리에 창구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김민지 씨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녀는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고 구석에 있는 작은 상담실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우선 앉으세요. 물 좀 드릴게요. 물 필요 없어. 서류 보여줘. 당장. 김민지 씨는 제 기세에 눌려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컴퓨터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제 쪽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법원에서 저희 쪽으로 이관된 어르신의 공식 서류입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제 이름 박선혜와 제 주민등록번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건 본인 박선혜, 질병 및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임. 이에 법정 후견인 성년 후견인으로 민설인 며느리를 지정함. 저는 그 글자들을 읽고도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돼? 내가 박선혜야. 나 수라 한정식 사장이라고. 30년을 매일 장부 쓰고 계산한 사람이야. 어르신, 진정하세요. 이건 저희가 판단한 게 아니에요. 여기. 김민지 씨가 마우스를 클릭해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강원도 어디 외진 곳에 있는 푸른 요양병원의 직인이 찍힌 진단서였습니다. 진단명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소견 환자 박선혜는 약 6개월 전부터 급격한 기억력 감퇴 및 인지 저하를 보임. 화폐 계산이 불가능하며 일상생활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함. 특히 재산 관리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거짓말이야. 나 저런 데 간 적 없어. 나 평생 강원도 땅은 여행으로도 가본 적 없다고. 어르신, 이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었고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후견인 개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저희는 그냥 그 결정에 따라 행정 처리를 할 뿐이에요. 그럼 내 며느리가 이걸 다 꾸몄다는 거야. 내 아들은? 태환이도 알아? 김민지 씨는 차마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여기 후견인 지정 신청서에 아드님 이태환님의 동의서도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각하여 아내인 민설인에게 후견을 맡기는 것에 동의한다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 아들. 내가 목숨 걸고 키운 내 아들. 그 7억이라는 빚 때문에. 그 빚 때문에 지 애미를 산채로 관 속에 밀어넣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법적으로 못까지 박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귀에서 끔찍한 이명이 울렸습니다. 저는 상담실 의자에서 그대로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여기 사람 좀 불러주세요. 김민지 씨가 저를 흔들며 소리치는 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여전히 그 차가운 구청 상담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김민지 씨가 물수건으로 제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 속에서 무언가 아주 차갑고 단단한 것이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민지 씨라고 했죠. 제 목소리가 제가 듣기에도 낯설 만큼 낮고 차분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네, 어르신. 오늘 내 며느리가 떼어갔다는 그 인감증명서. 그게 부동산 매매용이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년이 내 건물을 팔아치우려 한다는 거네. 어르신, 법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후견인이시라. 김민지 씨. 저는 그 젊은 직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늘 일 고마워요. 당신 전화 한 통 아니었으면 나는 내 집에서 쫓겨나고도 내가 왜 쫓겨나는지도 몰랐을 테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규정대로. 아니, 당신은 규정대로 한 게 아니야. 당신은 사람 목숨 하나 살린 거예요.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제가 댁까지. 아니요. 저는 김민지 씨의 손을 단호하게 밀어냈습니다. 나 이제 집에 가야지. 집. 내 집. 아니, 이제는 내 집이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그 악마 같은 며느리년의 손에 넘어간 건가요? 가서 내 아들놈 얼굴 좀 봐야겠어. 구청을 걸어 나오는데 차가운 11월의 바람이 앞치마를 입은 제 몸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제 속은 이미 지옥의 불길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택시를 타고 수라 한정식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앞은 여전히 손님들 차로 가득했지만 저는 가게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곧장 건물 뒤편으로 돌아 3층 아들 내외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이 집도 이제 내 집이 아닌가? 저는 미친 사람처럼 현관문 손잡이를 두드리고 발로 찼습니다. 이태원, 문 열어. 이놈아, 문 열어. 한참 만에 문이 열리고 헬쑥한 몰골의 아들 태환이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기겁을 하더군요. 엄마, 왜 이래? 가게는 어쩌고? 앞치마는 또 왜? 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아들놈의 뺨을
제 평생 처음으로 있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너,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엄마, 내 애미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그 7억빚 갚으려고 했어. 내 마누라랑 짜고 이 건물을 팔아넘기려고 했냐고. 제 고함 소리에 태환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쿵 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뭔데? 이게 뭔데? 저는 구청에서 제정신이 아닌 와중에 떼어온 성년 후견 게시. 결정문 사본을 아들놈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 몇 장이 아들놈의 머리 위로 팔랑거리며 떨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태환이는 그제야 서류를 보고는 바닥에 이마를 박고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정말 서린이가 그냥 재산을 지키는 거라고만. 사채업자들이 건물에 압류 걸까봐 엄마가 치매라고 하면 법원에서 건물을 지켜준다고. 치매? 내가 치매야? 이놈아. 아니야. 그건 서린이가 다. 서류도 다. 나는 그냥 도장만 찍으라고 해서. 아, 내 아들. 제 속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버렸습니다. 이놈은 공범이었습니다. 알면서도 아니 모르려고 했으면서 제 애미의 등에 칼을 꽂은 겁니다. 제 빚 7억에 눈이 멀어서요. 일어나. 제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나왔습니다. 울지 마. 내 눈물 역겨우니까. 엄마? 그리고 똑똑히 들어 이태환. 그리고 그 뒤에 숨어서 엿듣고 있는 민설인. 저는 활짝 열린 현관문 안쪽 침실 문틈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안에 있었습니다. 며느리년. 내년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오늘 똑똑히 알았어.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고. 내년들이 원하는 게 이수라 한정식 건물이지? 내가 정신 나간 노인네라서 내 재산을 내년들 맘대로 팔아치울 수 있을 것 같지? 저는 바닥에 엎드려 우는 아들놈을 발끝으로 툭 찼습니다. 넌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야. 그리고 그 어린이집 교사녀는 내 며느리 아니야. 저는 뒤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아들놈이 엄마, 잘못했어. 하고 절규하며 제 다리를 붙잡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4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제 집에 들어와 문을 잠그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 쓰러져 통곡했습니다. 내 아들, 내 며느리, 내 30년. 제 모든 것이 오늘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4층 제 방으로 올라와 문을 잠근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마를 울었는지 모릅니다. 30년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피땀 흘려 키운 아들은 빚더미에 눈이 멀어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었고 딸처럼 믿었던 며느리는 제 전 재산을 삼키려는 흉측한 괴물이었습니다. 눈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퉁퉁 부은 눈에 너지 나간 늙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선혜, 내가 저것들에게 당한 거야. 법원 서류, 푸른 요양 병원 진단서. 그 모든 것이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놈들은 저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무능력자로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경찰서에 달려가서 내 며느리가 사기꾼이다 라고 외친들 경찰이 제 말을 믿어줄까요? 아니요. 그들은 제 며느리, 법적 후견인인 민설인에게 연락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치매 증상이 심해져 망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진짜 정신병원에 갇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저에게 씌운 굴레, 치매 환자. 그것은 저를 옥죄는 사슬이자 동시에 제가 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래, 설이나, 태환아,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미쳐줄게. 너희가 만든 그 지옥 속으로 내가 직접 걸어 들어가 주마.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아닌 얼음장처럼 차가운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30년간 수라 한정식을 이끌어온 박선혜는 오늘 죽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저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정신 나간 치매 노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밤새 어지러뜨린 이부자리를 개지도 않고 머리도 빗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구청에서 떼어온 서류들은 이미 깊숙한 장롱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침 9시가 되자 3층에서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이 열렸죠. 제 며느리 민설인이었습니다. 어머님, 주무세요? 설인이는 어제 제가 그 난리를 쳤는데도 평소와 다름없는, 아니 오히려 더 걱정스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연기력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일부러 눈의 초점을 흐릿하게 풀었습니다. 누구세요? 제 말에 민설인의 눈이 순간 아주 미세하게 커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슬픔이 가득한 표정을 지어 보였죠. 어머님, 저예요. 설인이. 어머님 며느리요. 어제 일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님이 태환 씨한테 저는 며느리의 말을 끊고 겁에 질린 아이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태환이, 우리 아들 어디 갔어요? 태환이 학교 가야 하는데, 늦었는데. 민설이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마도 어제의 그 난리가 충격으로 작용해 드디어 완전히 맛이 갔구나라고 생각했겠죠. 어머님, 태환 씨, 40이에요. 무슨 학교예요? 어머님, 정말 왜 이러세요? 바로 그때 며느리 뒤로 아들 태환이가 겁에 질린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어제 저에게 뺨을 맞고 울부짖던 놈입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태환이. 저는 태환이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태환이에게 다가가 그 얼굴을 구석구석 만져보았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왜 우리 태환이 옷을 입고 있어요? 혹시 태환이 동업자, 그 최 실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들한테 7억 빚지게 한 나쁜 사람 맞죠? 맞죠. 제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태환이를 밀쳐내자 태환이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엄마, 나야. 나 태환이라니까. 엄마 왜 이래? 정신 차려. 아니야. 저리 가. 저는 방구석으로 도망쳐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요. 3층에서 내려온 두 사람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진 듯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그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부딪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시선에는 공포와 죄책감이, 그리고 며느리의 시선에는 저는 봤습니다. 아들의 등 뒤에서 며느리 민설인의 입꼬리가 아주 희미하게 만족스럽다는 듯이 올라가는 것을요. 됐다.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끌었습니다. 여보, 어떡해. 어머님 정말 어제 충격이 너무 크셨나 봐.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일단 저희 내려가요. 어머님 좀 진정하시게. 두 사람이 4층을 나갔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입가에도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설인아. 이제 연극은 시작됐어. 이 무대에서 누가 진짜 배우고 누가 관객인지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날부터 저의 처절한 치매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30년을 지켜온 수라 한정식에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가게는 아수라장이 되었죠. 직원들이 4층으로 올라와 저를 찾았습니다. 사장님, 점심 손님 예약 장부가 어디 있나요? 사장님, 오늘 들어올 고기 주문서 결제하셔야죠. 저는 멍한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예약? 고기? 여기가 어디죠? 혹시 쌀가게예요? 직원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그 소란을 듣고 1층으로 내려온 것은 제 며느리 민설인이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이모님들. 어머님이 요즘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그래요. 며칠 전부터 갑자기 뇌가 좀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직원들 앞에서 저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가게 일은 이제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님은 아무 걱정 마시고 4층에서 푹 쉬셔야 해요. 네? 태환 씨 빚도 제가 다 알아서 해결할게요. 어머님은 그냥 푹 쉬세요. 그 법적 후견인인 며느리가 가게를 대신 맡겠다고 나서자 30년 된 직원들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설인이는 그날부터 제 대신 수라 한정식의 계산대에 앉았습니다. 제 평생이 담긴 그 금고의 열쇠를 그년이 차지한 겁니다. 저는 4층 방에 갇힌 채 매일 밥때가 되면 며느리가 가져다주는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셔야죠. 제가 어머님 좋아하는 전복죽 썼어요. 그년이 주는 밥을 먹으며 저는 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었습니다. 박선혜 정신 차려. 이건 독이 든 죽이 아니야. 이건 내가 싸우기 위해 먹는 밥이야. 저는 일부러 숟가락을 덜덜 떨며 죽을 바닥에 흘렸습니다. 아, 미안해 설인아. 내가 손에 힘이 없어서.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다 치울게요. 그녀는 한숨을 푹 내쉬면서도 아들 태환이가 볼 때는 지극정성으로 저를 간호하는 며느리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놈들을 완벽하게 방심시키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놈들이 모두 집을 비운 틈을 타 제 방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살아생전 쓰던 낡은 이지, 핸드폰, 제가 혹시 몰라 간직하고 있던 그것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저는 4층에서 비상계단을 이용해
놈들의 눈을 피해 건물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무작정 버스를 탔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할 낯선 동네. 그곳의 낡은 공중전화 부스 앞에 섰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적힌 단 하나의 번호, 남편이 죽기 전 무슨 일이 생기면 나보다 더 의지가 될 사람이다 라며 적어준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한참 가고 퉁명스러운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강 반장님 되십니까? 누구신데? 저 박선혜입니다. 혹시 이진철 씨 아내 되는 사람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헉하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혜 씨, 이게 몇 년 만이야. 아니 이 번호는 어떻게? 아니 그보다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죽은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20년 전 은퇴한 베테랑 형사 강철중 강 반장님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로는 거의 연락이 끊겼지만 제게는 그 사람이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강 반장님, 저 지금 좀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아주 급하고 무서운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강 반장님과 저희 가게에서 1시간은 좋게 떨어진 낡은 독수리 다방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해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자 잠시 후 백발이 성성하지만 여전히 형사 시절의 그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강 반장님이 다방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선혜 씨,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가게는 어쩌고? 행색이 왜 이래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어제 구청에서 떼어온 서류 뭉치, 성년 후견 개시 결정문과 푸른 요양병원 진단서 사본을 테이블 위에 밀어 놓았습니다. 강 반장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를 읽어 내려가는 강 반장님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는가 싶더니 나중에는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박선혜. 사무처리 능력 결여. 치매. 성년 후견인. 민설인. 며느리. 네. 그게 지금 제 법적 신분입니다. 이태환이 동의서. 아니 이 미친놈이. 강 반장님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쿵 하고 내리쳤습니다. 다방 안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쳐다봤죠.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지난 몇 주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의 7억빛, 며느리의 차가운 통화소리, 구청 직원의 확인 전화까지. 모든 것을요. 강 반장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담배만 연신 태우시더군요. 선혜 씨. 진철이. 그 친구가 하늘에서 울고 있겠네. 강 반장님이 시뻘개진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 어린 놈 태환이 제 애미한테. 쯔쯔. 반장님. 저 어떡해요. 저는 이제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놈들이 당장 내일이라도 수라 한정식을 팔아치운데도 저는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해요. 아니. 강 반장님이 담배를 비벼 껐습니다. 그 눈빛이 20년 전 제가 알던 그 형사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니 선혜 씨.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 늙은 형사 눈은 못 속여.
이건 전문적인 사기꾼들 솜씨야. 사기꾼. 이요? 그래. 아들놈 사업 실패? 웃기지 말라 그래. 그것부터가 사기일 거야. 7억이라는 빚으로 아들을 올가맨 다음 며느리가 접근해서 재산을 통째로 삼키는 수법.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몇 번 맡아봤던 아주 악질적인 가족 해체 사기 수법이야. 그럼 서린이가 그 민서린이라는 며느리, 어린이집 교사, 그것부터가 전부 거짓말일 가능성이 99%야. 선혜 씨,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반장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요. 제가 믿을 사람은 이제 반장님밖에 없어요. 일단 선혜 씨는 지금처럼만 해. 강 반장님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금처럼 완벽하게 정신 나간 치매 노인 연기를 계속해. 저놈들이 선혜 씨를 완전히 얕보게 만들어야 해. 아, 이 노인네는 이제 끝났다. 그렇게 방심하게 만들어야 저놈들이 꼬리를 밟힐 거 아니야. 연기. 라면. 그래. 지금부터 선혜 씨는 수라 한정식 사장 박선혜가 아니라 치매 환자 박선혜야. 내가 그 뒤에서 모든 걸 파헤쳐 줄게. 그 민서린이라는 계집애가 누군지, 그 최 실장이라는 놈이 누군지, 그리고 그 푸른 요양병원인지 나발인지 내가 밑바닥까지 다 털어줄 테니까. 강 반장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치매 연기는 한 단계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주는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집어 던지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밥이 써. 누가 밥에 약을 탔어. 나 죽이려고. 어머님, 왜 이러세요? 무슨 약이에요? 서린이가 기겁을 했죠. 저는 심지어 30년을 함께한 제 가게 수라 한정식을 알아보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서린이가 저를 1층으로 부축해 내려왔을 때 저는 낯선 곳에 온 사람처럼 두리번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사람도 많고 냄새도 좋네. 밥집인가 봐요. 제 말에 서린이의 눈이 빛나는 것을 봤습니다. 네, 어머님. 밥집이에요. 아주 좋은 밥집. 며느리는 이제 제가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확신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며느리는 제 앞에서 본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들 태환이가 없을 때면 제게 죽을 가져다 주면서도 그릇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드세요. 흘리지 말고. 얼음장 같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모욕을 꾹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가 제 방을 나갈 때마다 몰래 핸드폰 녹음기를 켰습니다. 제 스마트워치에도 24시간 녹음 기능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과 나누는 대화, 그 최 실장이라는 놈과 통화하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꼬리를 보여. 이 여우 같은 년아.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강 반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 낡은 다방이었습니다. 강 반장님이 제 앞에 얇은 서류철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선혜 씨,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 네. 우선 아들 이태환이 그 청년 창업동업자라는 놈.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접근한 놈이야. 사업 투자금 7억,
그거 다 최 실장이라는 놈 계좌로 흘러 들어갔어. 그리고 그 놈은 이미 해외로 튀었어. 태환이는 완벽하게 사기당한 거야. 그리고 그 빚을 전부 뒤집었었고. 그럼 최 실장. 그래. 그 놈이 배후야. 악질적인 금융 브로커. 기업 사냥꾼 같은 놈이지.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강 반장님이 서류 한 장을 넘겼습니다. 며느리. 민설인. 그 이름. 가명이야.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명. 이라고요? 그래. 본명은 김유라. 나이는 33. 그리고 그 최 실장이랑 사실혼 관계 즉 한패야. 내가 그 푸른 요양병원도 뒤져봤어. 이미 폐업 신고 직전인 유령 병원이더군. 원장이라는 놈 의사 면허도 가짜야. 돈 몇 푼 쥐어주면 멀쩡한 사람도 치매 환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쓰레기지. 그럼 그 어린이집 교사는? 그것도 거짓말이야. 딱 1년 다녔더군. 태환이한테 접근하기 직전에만. 그 전까지는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기록도 있어. 선혜 씨. 정말 미안하지만 선혜 씨 며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한다며 그 맑은 눈으로 제잘거리던 모습, 제 겉절이를 배우겠다며 싹싹하게 굴던 모습. 그 모든 것이 제 건물을 삼키기 위한 연극이었다니. 선혜 씨, 더 기가 막힌 게 있어. 2년. 김유라. 상습범이야. 2년 전에도 똑같은 짓을 했더군. 똑같은 짓. 이요? 그래. 경기도 외곽에서 꽤 크게 갈빗집 하던 여자 사장이었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한테도 최 실장 놈이 접근해서 도박 빚을 5억이나 덮어씌웠지. 그리고 김유라 민설인가 그 아들한테 접근했어. 그때는 미술치료사 행세를 했다더군. 맙소사. 그 갈빗집 사장. 결국 며느리한테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어. 성년 후견인 지정당하고 전 재산 다 뺏기고 충격으로 쓰러져서 지금은 요양병원에 있어. 아들은 어디 갔는지 행방불명이고 그분 지금 어디 계세요? 내가 알아봤지. 강 반장님이 주소 하나를 적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이 제정신일지 모르겠어. 사람을 안 만난다고 하더군.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난들 그게 법적 증거가 되지는 않아. 증거가 안 된다고요? 그래. 과거에도 그랬다는 건 이번에도 그랬다는 증거가 못 돼.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번 사건. 즉 민설인과 최 실장이 선혜 씨 재산을 노리고 이 모든 짓을 공모했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야. 공모. 증거. 저는 그날 요양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강 반장님이 적어준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병원.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볕도 들지 않는 6인실 구석 침대에 한 여자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저보다 젊어 보였지만 눈빛은 이미 죽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박선혜라고 합니다. 혹시 김유라라는 이름. 하고 말을 꺼내자마자 그 여자가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그년
그 악마 같은 년. 내 돈, 내 아들 다 뺏어갔어. 나가. 당장 나가. 저는 그 여자의 절규 속에서 제 미래를 보았습니다. 저도 저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을 뒤졌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무언가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것은 낡고 값싼 USB 목걸이였습니다. 그년이 내 아들 꼬드길 때 우리 집에 그 최 실장이라는 놈이랑 같이 왔었어. 내가 이상해서 녹음기를 거실에 뒀었지. 그거라도. 여자는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짐승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USB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강 반장님의 낡은 사무실에서 그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최 실장님,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2년 전 그 피해자의 아들. 그리고 걱정 마. 태환아. 아니 자기야. 5억이 문제야. 저 갈비집 건물 저거 30억은 넘어. 우리가 저거 가지면 5억은 푼돈이야. 응? 제 며느리 민설인. 아니 김유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보다 더 전고 교태가 넘치는 목소리였죠. 근데 어머니가 치매라고 하는 건 너무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의사는 이미 다 구워 삶아놨어. 당신 어머니는 이제 당신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돈이야. 알았어? 강 반장님과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유라 씨, 연기 잘하네. 그 노인네 아주 껌뻑 죽더군. 하하, 좋아. 계약서만 넘어오면 5억 빚은 없던 걸로 하고. 건물 팔아서 7대3. 콜? 좋아요, 최 실장님. 최 실장. 그놈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것은 2년 전 범죄의 완벽한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반장님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이것 봐, 선혜 씨. 이것도 2년 전 일이야. 판사가 이걸 이번 사건의 증거로 채택해 줄지. 미지수야. 놈들은 옛날 일이고 협박당했다고 잡아떼겠지. 그럼 어떡해요, 반장님.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해. 놈들이 선혜 씨 건물을 팔아치우기 위해 최 실장과 민설인이 직접 만나는 바로 그 현장을 덮쳐야 해. 현장. 이요? 그래. 놈들이 지금 선혜 씨 인감을 가지고 있으니 분명히 건물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놨을 거야. 우리가 그 구매자가 되는 거야. 강 반장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구매자. 라니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송 회장이라고 있어. 부동산 재력가인데 선혜 씨처럼 맨손으로 일어나신 분이지.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분이야. 내가 그분께 연락해서 수라 한정식 건물을 금매로 사겠다고 가짜 구매자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해 볼게. 그리고 선혜 씨. 강 반장님이 제 스마트워치를 가리켰습니다. 그 녹음 기능 아주 좋아.
그년이 그 최 실장이란 놈이랑 만나는 순간, 아니, 선혜 씨 앞에서 그 건물을 어떻게 처분할지 의논하는 그 순간을 잡아내야 해. 그날 밤 저는 4층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며느리 민설인이 죽을 들고 왔을 때 저는 놈들에게 미끼를 던졌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일부러 창밖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추워. 나 무서워. 태환이 비. 싫어. 그 나쁜 놈들. 최 실장 그놈들이 우리 태환이 잡아간대. 흑허. 설이나. 나 무서워. 제 입에서 최 실장과 7억이라는 말이 나오자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노인네가 어디서 엿들었나 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며느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설이나, 제발. 그놈들한테 돈 줘버려. 나 너무 무서워. 이 집, 이 건물, 다 팔아버려. 다 팔아서. 그놈들 줘버리고. 우리 그냥 조용한 데 가서 살자. 응? 나 이제 밥하는 거 지쳤어. 다 싫어. 저는 완벽하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공포에 질린 치매 노인을 연기했습니다. 제 말에 며느리 민설인의 얼굴에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탐욕스럽고 환한 미소가 드디어 번졌습니다. 어머님 정말이세요? 저희가 이 건물 정리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어머님을 위해서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해. 난 몰라. 난 아무것도 몰라. 며느리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다정한지. 어머님 걱정 마세요. 마침 이 건물을 아주 좋게 사시겠다는 분이 나타났어요. 저희랑 아주 인연이 깊은 최 실장님이라고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신대요. 왔구나. 저는 며느리의 품에 안겨침을 흘리는 척 웃었습니다. 제 입에서 이 건물 다 팔아서 그놈들 줘버려. 라는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저는 며느리 민설인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드디어 공포에 무너져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확신한 겁니다. 어머님,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흑허. 그녀는 가증스러운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태환 씨 빚 때문에 애써주시던 그 최 실장님이요. 마침 이 건물을 아주 좋게 사시겠다는 분을 연결해 주셨어요. 송 회장님이라고 부동산 업계에서 아주 큰 손이시래요. 그분이 저희 사정을 듣고는 금매로 현금 정리를 바로 해 주시겠다고. 송 회장. 제 심장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그 이름은 30년 전 제가 이수라 한정식의 전신인 4평짜리 백반집을 열 돈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를 때 아줌마 깡 하나 믿고 빌려주는 거요라며 선뜻 종잣돈 1,000만 원을 빌려주셨던 제 인생의 은인 송기철 회장님이었습니다. 강 반장님이 정말로 송 회장님을 움직이신 겁니다. 덫은 놓아졌다. 저는 며느리의 품에 안겨침을 흘리는 척 초점 없는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돈. 그래. 돈. 송. 누구. 몰라. 난 몰라. 무서워. 그냥 다 끝내줘. 네, 어머님. 제가 다 끝내드릴게요.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며느리는 거의 환희에 찬 목소리로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날부터 수라 한정식은 사실상 며느리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30년 단골 손님들에게 어머님이 갑자기 치매가 심해지셔서요. 제가 당분간 가게를 맡게 되었습니다. 라며 눈물 연기를 펼쳤고 제 방에는 발기를 뚝 끊었습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마시간 노인네, 처분해야 할 가구 같은 존재가 된 것이죠. 저는 4층 방에 갇힌 채 그저 때를 기다렸습니다. 제 손목에는 24시간 녹음이 돌아가고 있는 스마트워치가 묵묵히 제 편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은 사흘 뒤 금요일 오후로 잡혔습니다. 계약 장소는 송 회장님이 지정한 강남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이었습니다. 물론 그곳은 강 반장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둔 무대였지요. 금요일 아침 며느리 민설인이 180도 달라진 태도로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릇을 탁소리 나게 내려놓던 그년이 오늘은 백화점에서 막 사온 듯한 비싼 실크 원피스를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인 거 아시죠? 이제 이 지긋지긋한 빚 다 청산하고 우리 조용한 데 가서 쉴 수 있는 날이에요. 그녀는 제 옷장을 마구 뒤지더니 제가 가장 아끼던 낡은 비단 한복을 꺼내 억지로 입혔습니다. 그래도 집주인이신데 너무 초라하면 송 회장님이 싫어하세요. 어머님, 오늘은 그냥 가만히 앉아만 계시면 돼요. 아셨죠?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니 아들 태환이가 차를 대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놈도 평소에 입지도 않던 양복을 빼입었더군요.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흑빛이었습니다. 7억이라는 빚에서 해방된다는 기쁨과 제 애미를 팔아넘긴다는 죄책감이 그 얄팍한 얼굴 위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타는 척하다가 일부러 발을 헛디뎌 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왜 그래 엄마? 태환이가 기겁하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태환이의 어깨에 기대는 척하며 제 스마트워치의 녹음 버튼이 확실하게 켜져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지잉 마이너스 하는 짧은 진동이 제 손목을 울렸습니다. 차가 강남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전쟁터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차가 한강 다리를 건너자 운전대를 잡은 태환이가 초조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설이나, 정말 괜찮은 거겠지? 그 최 실장이라는 사람. 믿을 만한 거야. 계약금은 정말 오늘 다 현금으로 준대. 며느리 민설인이 백미러로 4층에 멍하니 앉아있는 저를 힐끗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수석에서 몸을 돌려 태환이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제가 들었던 그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이제는 아들놈을 홀리는 교태 섞인 목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걱정 마, 자기야. 최 실장님 이 바닥에서 최고라니까. 오늘 계약할 송 회장님. 돈이 썩어나는 양반이야. 우리 사정 듣고 시세 60억짜리 이 건물을 50억에 금매로 그것도 현금으로 사겠다잖아. 60억짜리를 50억에. 저놈들이 제 30년 피땀을 고작 10억 깎아서 팔아넘기려 했던 겁니다. 50억. 그럼 7억 빚 갚고 최 실장님 수수료 3억 떼주고 우리한테 40억이 남는 거야. 아들놈의 목소리가 탐욕으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40억.
그 돈이면 우리 이 지긋지긋한 동네에 떠서 저기 강남에 아파트 사고. 당신 다시 사업 시작할 수 있어. 다. 나만 믿으라고 했잖아. 근데 엄마는 어떡하지? 아들놈의 마지막 남은 양심이었습니다. 며느리 민설인이 풋 하고 웃었습니다. 엄마는 무슨. 저기 경기도 외곽에 공기 좋고 물 맑은 요양병원 많아. 특실로 모시면 되지. 어차피 저 상태로 얼마나 사실 것 같아. 우리가 매달 용돈 좀 챙겨드리면 거기서 더 행복해 하실 거야. 우리한테도 그게 편하고. 그런가? 엄마도 그게 낫겠지? 저는 창밖을 보는 척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태환아. 내 애미를 요양병원 특실에 쳐넣고 너는 강남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구나.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음은 모든 것이 끝난 뒤에 울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차가 강남의 거대한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우업업무법인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송 회장님의 건물이었습니다. 어머님 다 왔어요. 내리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며느리가 제 팔을 거의 끌다시피 하여 저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들 태환이는 이미 40억의 환상에 사로잡혔는지 굳은 표정으로 우리 뒤를 따랐습니다. 가장 큰 VIP 회의실.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30년 만에 뵙는 송 회장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여전히 정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비싼 변호사 양복을 차려입은 강 반장님이 법무팀장인 척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며느리 민설인의 옆에는 제가 처음 보는 뱀처럼 번들거리는 눈을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최 실장. 제 아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이 모든 판을 짠 그 악마였습니다. 아이고 송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최 실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건물주이신 박선의 어르신과 법적 후견인이신 며느님 민설인 씨 모시고 왔습니다. 송 회장님이 돋보기를 끼고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상태가 말씀대로 정말 안 좋아 보이시는군. 네, 회장님. 그래서 저희가 빨리 이 건물을 정리해서 어머님 치료비에 보태려고.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됐소. 송 회장님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난 시간 끄는 거 딱 질색이요. 강 팀장 서류는? 강 반장님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네, 회장님. 법원 결정문, 위임장, 인감증명서까지. 서류는 완벽합니다. 좋아. 송 회장님이 테이블 위에 놓인 거대한 돈 가방을 툭 쳤습니다. 여기 계약금 10억이요. 약속대로 현금이요. 5만 원권으로. 돈 가방. 최 실장과 민설인의 눈이 그 가방에 고정되었습니다. 아들 태환이도 마른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자, 최 실장이 이미 모든 내용이 적힌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민설인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 계약서의 매도인 란에는 박선혜의 이름이 아닌 박선혜의 법정 후견인 민설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설인 씨,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돈이 그리고 남은 잔금 40억이 다 어머님 아니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최 실장이 며느리를 향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민설인이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는 여전히 멍한 눈으로 창밖을 보며 집에 가고 싶다 하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설인이 안심한 듯 다시 계약서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펜 끝이 제 30년 피땀이 서린 그 계약서에 닿으려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거기까지 제 목소리였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 또렷한 수라 한정식 사장 박선혜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송 회장님과 강 반장님을 제외한 세 사람. 민설인, 최 실장 그리고 이태환. 세 사람의 고개가 마치 기계처럼 천천히 저를 향해 돌아봤습니다. 민설인의 손에 들린 펜이 툭 하고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머, 님? 지금 뭐라고? 저는 멍한 표정을 지우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앞에 놓인 계약서를 집어들어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 집을 팔겠다는데 집주인이 와 봐야지. 무슨 어머님, 치매시잖아요. 여보, 어떻게? 어머님 또 이상한 말씀하셔. 민설인이 태환이를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 실장이 상황을 파악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송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 노인네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 민설인 씨, 어서 어머님 모시고. 시끄러워. 제가 최 실장을 쏘아봤습니다. 어디서 사기꾼 놈이 감히 입을 놀려. 최 실장. 본명은 최만식이던가. 기업 사냥 전문 브로커. 맞지? 최 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뭐야? 그리고 너. 저는 제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설인. 아니 김유라. 본명은 김유라. 나이는 33. 유흥업소 출신의 사기 전과 이범. 맞지? 어린이집 교사. 아이들을 사랑해? 그 더러운 입으로 감히 아이들 이름을 올려. 저는 제 손목에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워치를 테이블 위 스피커폰에 갖다 댔습니다. 어디? 내년 목소리 한번 다시 들어볼까? 걱정 마, 자기야. 60억짜리 이 건물을 50억에. 우리한테 40억이 남는 거야. 엄마는 무슨. 저기 경기도 외곽에 공기 좋고 물 맑은 요양병원 많아. 특실로 모시면 되지. 어차피 저 상태로 얼마나 사실 것 같아. 회의실 안에는 차 안에서 신나게 떠들던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안 돼. 태환이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설인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지. 강 반장님이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김유라 씨. 2년 전 경기도 갈빗집. 기억나나? 강 반장님이 USB 목걸이에 담겨있던 2년 전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저 갈빗집 건물 저거 30억은 넘어.
우리가 저거 가지면 당신 어머니는 이제 당신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돈이야. 알았어? 좋아요, 최 실장님. 7대3. 콜. 최 실장과 김유라 민설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최 실장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닫고 회의실 문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거기까지.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가로막고 선 것은 강 반장님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찰 제복을 입은 2명의 형사가 굳은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최만식 씨, 김유라 씨. 사기, 사문서 위조, 공갈, 횡령 미수 혐의로 2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 최 실장이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들고 다가오는 순간 며느리 김유라가 미친 사람처럼 제게 기어왔습니다. 제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흑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다 저 최 실장 놈이 시켜서 그런 거예요. 태환 씨 빚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사실은 임신했어요. 어머님, 뱃속에 어머님 손주가 있다고요. 제발, 이 아이 아빠를, 태환 씨를, 아니 저라도, 제발. 가증스러운 거짓말. 저는 그 여자가 제 다리를 붙잡은 손을 벌레를 떼어내듯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임신? 저는 그년의 뺨을 제 인생의 모든 분노를 담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그 더러운 배에 내 손주가 있다고? 그 더러운 입으로 어디 감히 어머니 소리를 해. 용서는 당신이 지옥에 가서 경기도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그 갈빗집 사장님한테 직접 빌어. 나는 당신을 용서할 생각 눈곱만큼도 없으니까. 안 돼. 김유라는 경찰의 손에 붙들려 괴물처럼 비명을 지르며 끌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채 울고만 있던 제 아들 이태환. 형사가 태환이에게도 다가갔습니다. 이태환 씨, 공범 혐의로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태환이가 제 앞에 무릎으로 기어왔습니다. 엄마, 나는 정말 속았어. 나는 엄마 재산 지키려고. 설인이가 다. 나는 정말 7억 빚 때문에. 엄마, 나 좀 살려줘. 나 감방 가기 싫어. 엄마, 제발. 나 엄마 아들이잖아.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30년을 피땀 흘려 키운 제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런 태환이를 아주 오랫동안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속이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환아. 엄마? 내가 정말 7억 빚 때문에 속아서 그랬다고? 그럼 내 애미를 요양병원 특실에 쳐넣고 너는 40억으로 강남 아파트에서 살려고 했던 것도 속아서 그런 거니? 넌 내 욕심에 눈이 멀어 내 애미를 판 거야. 그게 진실이야.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가서 내가 지은 죄 달게 받아. 그게 내가 내 어미로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다. 엄마,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아들의 절규를 뒤로하고 저는 회의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재판은 그로부터 몇 달 뒤에 열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라 한정식의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밥을 지을 기운도 손님을 맞을 마음도 없었습니다. 법정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 반장님의 부축을 받고 휠체어를 탄 채 증인석에 앉은 경기도 갈빗집 사장님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초췌한 모습의 세 사람이 앉아 있었죠. 김유라 민설인는 역시나 자기는 최 실장의 협박을 받았으며 남편의 빚을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임 씨는 당연히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고요. 제 아들 태환이는 그저 잘못했습니다. 속았습니다.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드디어 선고 공판날.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최만식. 상습 사기 및 사문서 위조 공갈.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김유라. 동일 수법의 전과가 있으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김유라는 억울하다고 소리치다 교도관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이태환.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피해자의 아들로서 범행에 가담한 점은 죄질이 나쁘나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김유라와 최만식의 기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징역 3년. 제 아들놈도 결국 죗값을 치르게 된 겁니다. 저는 법정 방청석에서 아들이 수의를 입고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끝까지 눈물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자 강 반장님과 송 회장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혜 씨, 속이 다 시원하네. 고맙습니다, 회장님. 반장님, 이 은혜를 어떻게? 은혜는 무슨? 송 회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30년 전 그 백반집 깡다구. 어디 안 갔더군. 밥 한번 사시오. 그날 저는 수라 한정식 건물을 정식으로 송 회장님께 팔았습니다. 헐값이 아닌 제 값을 다 받고 말입니다. 저는 그 돈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경기도 요양병원에 계신 그 갈빗집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전부는 아니지만 이거 사장님이 받으셔야 할 돈입니다. 그년들한테서 제가 대신 받아온 거예요. 그분은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30년간 제 분신이었던 가게의 모든 집기, 제 살림살이, 모든 것을 처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텅 빈 수라 한정식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구수한 솥밥 냄새, 정갈했던 도자기 그릇들. 제 청춘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고마웠다. 그리고 안녕. 저는 가게 열쇠를 새 주인에게 넘기고 가벼운 가방 하나만 들고 그 건물을 나왔습니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무작정 동쪽으로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향했죠. 지금 저는 강릉의 조용한 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수라 한정식처럼 크고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언덕 위에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작은 낡은 집을 얻어 선혜의 찻집이라는 작은 간판을 걸었습니다. 하루에 딱 3팀 예약한 손님만 받습니다. 더 이상은 뜨거운 솥밥이나 갈비찜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제가 직접 산에서 뜯어 말린 꽃잎으로 향긋한 전통차를 내립니다. 치열했던 한정식 냄새 대신 이제는 은은한 차 향기가 제 남은 삶을 채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아들 태환이의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물에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조용히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용서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제 인생의 후견인을 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저 박선혜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완벽하게 되찾았고 지금 누구보다 평화롭게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통쾌한 복수가 또 어디 있겠어요.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나요? 자식의 빚 때문에 가장 믿었던 며느리에게 저와 같은 배신을 당했다면 저처럼 이렇게 독하게 마음먹고 맞서 싸울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그저 눈물만 흘리며 모든 것을 포기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